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책이 경제다 시간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형중 랩 2050 대표하고요. 정말 큰일 났죠. 한덕수 총리의 몽리,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의 한 총리 탄핵.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속보가 나왔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자기도 탄핵당하는 거다 마찬가지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AI 시대 강정수 덕호 총괄 에디터 나와서요. 현대차가 테슬라 살렸다. 주가 7%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포함해서 2025년 테슬라 전망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이 경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어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추가 3명 임명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이렇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제 밝혔고 발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그 후임자로 여겨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국무회의 간담회, 국무위원들의 간담회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한덕수 탄핵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의견 주시죠.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그 백척간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비극이 있기 전에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나 시점들이 있긴 있어요. 예. 저는 약간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정부나 중요 인사들이나 이제 야당, 여당 모두의 이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상황이 어제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습담화로 이제 그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요구한 것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야 간의 합의가 이게 이제 마치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마치 저는 굉장히 교활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듯해 보이냐면은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마치 정치권에서 뭔가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야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여야의 합의로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마치 이걸 좀 비유로 써도 좀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 주말이나 이제 주초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와 이 국힘, 뭐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변되는 국힘의 이제 미략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안이하게 이거를 이렇게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지인들이나 뭐 제가 사회 원로분들하고 4시간 대토론회도 크리스마스 때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요. 뭐 국익을 위해서 무슨 뭐 그런 민심을 따라서 이런 거가 안 먹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하시고 안전벨트도 좀 단단히 매시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야기한 내용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체제잖아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이게 다 헌법 조항에 있는데 헌법 조항 제가 이것 때문에 또 헌법 조항 찾아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국가기관 사이에 이 분쟁이 생길 때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3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법원과 국회의 갈등,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있을 때 대비해서 3명씩 추천을 해서 9명으로 재판관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9명으로. 그리고 3명씩 추천한다는 것은 3개의 권력이 다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들 간에 대통령과 국회 간에 분쟁이 생길 때 대비해서 그들 간에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인데 한덕수
이 총리는 자기가 다 임명하는 걸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다 임명하는 대통령은 정말 절대군주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구조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각은 다 동조를 하겠다고 최상목 부총리는 방금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에선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의결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되면요. 탄핵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탄핵의 기준이 150일이냐 200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잖아요. 의원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니 아니면 총리 기준을 적용하냐? 예, 뭐가 됐든 그 논리를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더 다수설이긴 하지만은 권한대행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해설서 헌법재판소 2015년에 나오는 거 헌법재판소법 뭐 여기에 따르면은 당시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썼던 거는 권한대행에서 했던 불법은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서 하는 게 맞고 총리 때 했던 불법은 총리 과반으로 하는 게 맞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무조건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어쨌든 표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51인지 200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다수설은 151로 우원식 의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미 마음 먹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국힘에서는 이미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상으로 보면은 탄핵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헌재로 가잖아요. 네네네. 헌재로 가면은 헌재에 두 가지가 갈 것 같은데 하나는 가처분 신청. 근데 지금 그 국힘 쪽의 주장은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그 이를테면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쨌든 국회의장이 그 기준을 결정을 해서 150일이든 200일이든 결정하는 순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한덕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예 탄핵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탄핵 대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한덕수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한덕수 쪽은 오늘 오전에까지만 해도 권한쟁의 심판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한덕수 쪽 얘기였어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이 판에서 발 뺄게 그냥 차라리 탄핵해줘 그냥 나 여기에서 가운데 껴가지고 이런 거 싫고 그렇다고 윤석열 배신할 수도 없고 내가 그냥 나 빠질게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한덕수 전형적인 한덕수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직무정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원식한테 그런 거를 해석할 권한이 있다 없다 막 주장을 해서 주진우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나와가지고 무슨 그거를 150일인지 200인지 국회의장이 해석할 권한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200이야. 미친 X 같은데 그럼 쥐는 해석할 권한이 있나요? 예, 제가 뭐 욕설이 막 나오는데 어쩌면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법상으로는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요. 그 최종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으로 해석은 헌재가 하게 돼 있는데 아직 헌재가 살아 있으니 물론 6인 체제가 또 불법이다 뭐 얘기하고 있지만 헌재가 또 이진숙 거 인용해서 6인 체제를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프로세스로 가서 최상목이 이제 다음에 받아들였는데 최상목도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좀 나이브하게 최상목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인간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고민을 하는 거는 최상목을 그러면 탄핵을 하고 이주호한테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국무위원들 전원을 탄핵할 것인가 그 탄핵이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중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정면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불법성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볼 것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엄에 국무회의에 참석됐던 10명만 딱 골라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21명이니까 과반을 못 넘기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정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탄핵을 할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국무회의가 정지되잖아요. 과반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의결한 게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게 바로 임명된다라고 해석할 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정지시킨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무회의가 꾸려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또 유지될 거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뭐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은 없는 거죠 지금. 아니, 누가 그런 상황까지 상황을 지금 누가 가정을 해? 네, 지금 그러니까 헌법상의 미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사실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는 상황은 아무도 생각 안 그렇죠. 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계 정치학계에서도 2024년 12월 한국의 정치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사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상의 미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미비 중에 하나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친일 쿠데타의 1차 시도가 실패했을 때, 1차 시도가 실패했으면은 최고 권력자를 탄핵시키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쩌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 쿠데타를 동조하거나 공모했던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사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헌법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대비한 사실 헌법상의 대비가 어쩌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불투명한 영역, 그레이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따져야 되고 그거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와 그레이 영역, 불투명한 영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불투명한 영역을 보면 지금 뭐 150표냐, 200표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150표냐, 200표냐에서 좀 따져봐야 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가결 정족수로 200표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크게 세 가지 뭐냐면은 국민 투표랑 그리고 개헌이랑 대통령 탄핵 소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은 굉장히 이게 헌법상의 헌정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200표냐 150표냐는 굉장히 또 기술적인 논란이고 아주 그레이한 영역이지만 결국엔 좀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의 좀 가설 중에 하나는 윤석열 씨 본인이나 지금 이 사안에 관련된 분들이 정치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야의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거는 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거는 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어요.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측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또 윤석열 씨가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또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그럴 만한 또 이제 근거가 되는 발언들이 있었었죠. 근데 헌재 심리가 우선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들 다 지금 비켜나가는 의사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지속적인 좀 교란을 노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이 불투명하고 지연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결국에는 윤석열의 그걸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한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실한 거하고 불확실한 거 말씀하시니까 하나씩 조금만 따져보죠.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 일단 내각의 입장은 정해진 것 같고요. 한 총리하고 최부 총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 헌법재판관 이 내각에서는 임명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초헌법적인 얘기이거든요. 헌법 조항이 분명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초헌법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국회에서 탄핵 발의안을 의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150표를 넘겨야 가결되는 거냐, 200표를 넘겨야 가결되는 거야의 쟁점이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거기선 일단 150표를 기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마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척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51입니다. 과반이니까 150이 아니 150이면은 부결이에요. 300명이 다 투표한다고 전제했을 때 150명이면 부결이고 과반이고 3분의 2니까 이제 2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아직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지만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아예 불참
자유투표가 아니라 불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론을 어기고 4명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200표 안 넘는다. 195표에서 193표 뭐 이 정도 사이에 이제 탄핵 찬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쟁점은 그대로 헌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150표로 아마도 우원식 의장은 151표로 결정을 할 것이고 190한 4, 5표 정도 나와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직무정지를 한 총리 직무정지를 의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까 직무정지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분위기가 그런 거는 뭐 오전까지는 맞는데 이게 상황이 맨날 휙휙 변하고 국힘에서 뭐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나 이런 분들이 이거 한덕수 너 나서야 된다. 네가 지금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압박하면은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 근데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기관끼리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권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지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렇죠. 부딪히는 거로 봐야 되니까 한덕수가 직접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고 가처분 신청 빨리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국회 의결에 탄핵 의결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덕수 총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취재한 바로는 의지가 없대요. 한덕수가 여기 이 판에 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털고 싶은데 국힘이 가만두지 않은 윤석열이나 국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은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서 그런 거를 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한덕수가 처음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란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느 정도 받을 거다. 근데 내란특검 끝까지 고민할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인 그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김용현 측에서 갑자기 기습 기자 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좀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윤석열의 2차 담화 내용과 거의 유사했는데 많이 엉성하고 뭐 내용 비문도 많이 섞여 있고 좀 그런 이제 그런 문장들이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김용현 본인은 국민들의 통행 금지 내용까지 담았는데 윤석열이 삭제 지시했다라는 것이 좀 그것도 충격적이고 포고령 초안이죠. 네, 포고령 초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덕수 대행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나섰어요. 저는 그 태도로 봤을 때 본인이 이미 탄핵될 거를 알고 있어요. 본인 탄핵될 걸 알고 있는데 탄핵되는 것의 명분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될 것을 아니요. 본인이 오늘 국회에서 탄핵될 걸 알고 있어요. 한덕수가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다. 어차피 탄핵될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엄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실시되고 그게 사실화된다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말했던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사실 권한대행으로서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탄핵이 돼도 계속 직무를 정지할 의사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지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어제 김용현 측에 대한 되게 강한 반발로서 그 내심이 좀 저는 읽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보면 그러면 만약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과는 달리 이거는 국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직무 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권한대행 사실 그 다음 차례 최상목 부총리인데 최상목 부총리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어차피 혼란이에요. 이래 혼란이나 저래 혼란이나 근데 그 혼란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법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그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151석과 200석 두 주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석을 채택할 경우에는 국힘에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해석 권한이 그럼 국회의장한테 있는 건가요? 그럼 200석으로 할 권한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럼 이거 자체가 표결이 안 된다라는 거밖에 주장이 안 되는데 이미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게 네. 맞는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가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모든 네. 거는 다 국가기관끼리나 뭐 법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는 헌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그리고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헌재 무력화 시나리오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순서대로 그러면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 직무정지 받아들인다고 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오잖아요. 권한대행으로. 근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서 조금 두 분이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151표냐 200표냐라는 논쟁 자체가 굉장히 한가한 논쟁이다라고 요즘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뭐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긴 해요.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인데 이제 야당에게는 굉장히 좀 그 신속하게 이 내란 상황을 종식시켜야 될 굉장히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그럼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저는 애초에 이 내란의 공모자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 한덕수 그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이제 손쉽게 맡긴 것. 근데 그것부터 사실 문제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국민들의 이제 생각들도 있고 갑자기 이 사람을 탄핵하는 거는 연이은 줄줄이 탄핵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명분은 쌓였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 차기 후순위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사실 정치권만 나설 게 아니라 시민사회나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언론들 특히 각 부처 출입 기자들까지 나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그 후순위 국무위원들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내란 공모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정리를 해가지고 야당이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지금 권한대행을 맡아야 될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내란이 제대로 종식되려면 내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특검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거. 이 두 가지 절차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절차를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의 모든 방법들 다 강구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서울의 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 누가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지를 미리 이건 찾아서 네. 나머지를 다 탄핵해야 된다. 탄핵시키든 간에 이거는 이거 프레임을 발언이세요? 내란을 종식시킬 거냐 유지시킬 거냐의 프레임으로 봐서 내란을 유지시킨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다 어쩌면 탄핵돼야 되는 것이죠. 내란을 유지시킬 생각을 가진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그 국무위원 자리에 유지하고 그게 있죠?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국무위원 전체 탄핵 시나리오죠. 네, 결국은 그렇죠. 계속 네.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짧게 좀 몇 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전원이 아니라 순서대로 탄핵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이주호. 그런 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그리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김영우. 산 넘어 산이죠. 자, 일단은 뭐 최상목이 그나마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주호는 이미 더 훨씬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주호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번에 거기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 계엄 국무회의 때 안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임은 유상범 의원 국힘의 유상범 의원 형이에요.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조태열은 이번에 미국에서 계엄 발생했을 때 미국 대사가 엄청나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랬죠. 그 조태열이고요. 김영우는 알다시피 극우 유튜버죠. 극우 유튜버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제 황당해지는데 다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 지금 탄핵된 상황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 다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탄핵된 상황이에요. 그 국방부 장관 다음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탄핵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차관 여기에서 예를 들면 법무 차관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김용호까지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됐다 그러면은 법무 차관이 대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장관 다음 장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국무위원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대행 장관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합리적과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시나리오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니까. 그다음에 이상민까지 간 다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인 강정혜, 그다음에 유인촌, 그다음에 농식품부 송미령 뭐 이렇게 간 산자부 안덕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탄핵을 할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탄핵하는데 내년 4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한 명씩 하면. 그래서 그 사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퇴임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다 탄핵하고 이번에 한덕수가 안 되면은요. 그리고 최상목까지 약간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 시그널이 딱 오늘 같이 나온다. 하루 이틀 지켜보다 그러면은 국무위원 그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탄핵시키든지 아니면 전원을 탄핵시키든지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나라가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1,470원 넘어서 이제 1,500원 향해서 원 가고 달러 있고 환율이. 네. 환율 얘기하는 거 원달러 환율. 근데 오늘 국힘에서 나온 게 한덕수 탄핵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치는데 이재명이 위한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거다. 제2의 외환위기 온다. 그래서 국민이 민주당 탄핵할 거다. 뭐 유도살 이렇게 나와요. 익숙한 유도살.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킨 게임이 될 거예요. 이미 돼버렸고요. 누가 더 미친 놈이고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를 법적 이런 걸로 지금 해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요. 시민 총궐기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87년 6월처럼 지금 이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6인이잖아요. 네. 오늘 SBS 어제 보도도 나온 건데 6인 체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밖에 없는데 원래는 7인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영원히 탄핵이야. 너희 7인 채워지기 전까지 이거 좀 니들이 해석 좀 해줘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을 해가지고 6인 체제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헌법재판에서도 그 결정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나는 이거 6인 체제 안 되겠는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네. 이게 12월 3일 탄핵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계엄 이전에. 계엄 네. 이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중에 나는 6인 체제 안 하니까 나 이거 못 하겠어라고 들어 누우면은 안 돼요. 6인 계속 체제가 가는 되는 거지. 거잖아요. 그건 5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6인 체제가 지금 3명이 임명이 안 되면은 한 명이라도 사고나 거리가 생기면은 다음이 추가적으로 임명이 안 되잖아요. 3명이 임명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대법원장 추천인지 대통령 추천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들어 누우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정영식이 윤석열을 지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지명한 사람인데 그냥 나 뭐 사퇴할게. 일신상의 이유로. 그럼 거리가 돼서 5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뭐 거네. 그것도 해석도 뭐 사고냐 거리냐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아예 헌재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그거 뭐 테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를 알면은 이제 보수 극우에서 미친 놈들 같은 놈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테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6인이 됐는데 한 명이 정영식이나 뭐 꼭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한 명이 미친 척하고 이거 탄핵 나는 반대세 탄핵 기각 탄핵한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8일 지나가지고 문영배, 이미선 2명이 퇴임하면은요. 네. 그러면은 국회가 추천한 것도 임명 안 했는데 대통령 몫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윤석열이 원래 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난 못한다. 그게 권한인대행이 그때 한덕수가 됐든 뭐 최상목이 됐든 누가 됐든 못한다라고 하면은 4인 체제 되니까 그것도 마비예요. 4인 체제 아무 결정도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헌재 마비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그 중간에 복귀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석열은 저기 관저에서 섭정 노릇을 하면서 이 지금 이 권한대행 체제가 2년 반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년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윤석열이 사실상 복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맞아. 얘기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복귀한다인 거죠. 저는 사실상 복귀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그냥 한 명 사퇴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정영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사퇴해버리면 안 돼, 붕괴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게 헌정 중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헌정 중단. 뭐가 됐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시나리오가 황당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보수 쪽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재를 마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답이 없다. 이건 시민 총궐기 해야 된다. 지금 87년 6월처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절차를 만든 것도 마지막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그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도 지금은 고민이 상당히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민주적인 헌정 질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법률가들이 마지막 헌정 질서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6인 체제에서도 이미 균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종결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물론 이제 12.3 계엄 사태 이전이지만 그런 이제 의견이 한 명이 그렇게 의견을 내 가지고 종결까지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헌재가 아직 못 내고 있다라는 이제 어제 단독 보도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6인 체제에서 과연 제대로 헌재가 굴러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정부가 제대로 특히 이제 권한 대행을 맡을 사람, 차기 권한 대행을 맡을 사람이나 그 맡을 사람이 2인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으면은 그 결국에는 2인이 아니라 3인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안전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은 아마 시민 총궐기나 더 굉장한 시민적인 저항은 더 극심해질 것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유혈 사태나 무력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100% 없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그 위기 중의 위기에 바로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김용현 씨 그 변호인단 기자회견한 것도 굉장히 좀 불길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까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포고령 2로 자기가 작성해서 대통령한테 제가 받으러 갔는데 이 국민들 통행금지 빼라고 해서 뺐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자백이잖아요. 윤석열 씨가 이거 포고령 2로 결재한 겁니다. 얘기한 거니까 사실 내란죄 성립이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씨가. 근데 저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란죄는 성립돼도 어차피 그거는 유죄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국민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 국회의원들만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극우파에 대한 결집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고요. 저는 조만간 뭐 몇몇 보수 매체가 의뢰하는 여론조사 같은 것에서 아마 윤석열에 대한 이제 뭐 선호라든지 뭐 아니면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전에 이제 윤석열의 지지도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 점점 그 이런 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지속적인 이런 이제 공격에 사람들이 좀 염증을 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거리의 정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마지막으로 헌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왜 혹시 6명이서 탄핵을 최종 인용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있죠. 이런 그 이론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6인으로는 안 된다. 7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또 딴지를 걸 테고 또 그 6인 중에는 사람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다 국힘도 생각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6명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이거는 내란이 아니요.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돼요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6명이 다 이거는 그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국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킬레스건은 계속 얘기하지만 정영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재 나머지는 지금 다 올 스톱이 돼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영식이 가장 이게 약한 골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6명이 있는데 그냥 탄핵이 인용이 돼서 탄핵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기 높다.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절차로 이게 다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무한 딴지 무한 뭐 이렇게 법리 해석 투쟁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탄핵을 시켰다고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금 내란은 계속 저는 지속되라. 내란 진행 중인 거네요. 내란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오늘 한겨레 사설도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영구내란 음모, 영구내란 기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내전까지 지금 사실상 내전 상황이다. 이게 지금 총칼은 안 들었지만 사실상 내전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 이제 총 뭐 흉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때처럼. 그래서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서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거를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뭐 있을 때마다 나와야 돼서 진짜 나와야 되는 상황이 거의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나와서 뭘 외쳐야 됩니까,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윤석열을 구속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복잡해졌어, 상황이. 모든 구호가 다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뛰쳐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뛰쳐나와서 지금 내란 상황.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 내란 종식이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헌재 재판관 임명입니다. 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걸 불확실성에 밀어넣는 것이고요.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내란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딱 그 부분에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였거든요. 보류. 헌법재판관 임명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면 여야 합의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 없어요? 권성동이 오전에 오늘 나 탄핵 좀 시키지 마. 우리 협의 좀 해보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콧등으로 안 듣죠. 이 XX들 또 시간 끌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노로 원래대로 간다라는 거고 한덕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죠. 전 높지는 않은데 한 20% 있다고 봅니다. 20%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지금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악의 상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아요. 한덕수 설득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민주당에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민주당을 못 때려서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협상력도 없고 우상호는 2016년에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해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작업 네. 물밑 작업도 엄청 하고 그랬어요.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느냐. 하지만 지금 이거는 내란과 민주주의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때리지 않을 뿐이에요. 문제가 많은 정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랑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요. 저는 권성동이라는 인물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 제가 좀 오랫동안 그래도 상당히 눈여겨본 분이거든요. 이분을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면 적반하장과 단도리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자당 의원들 특히 뭐 어떤 상임위의 뭐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간사를 맡고 있어도 자당 의원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 못 나가게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 못 하게 하는 거에 굉장히 도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특히 적반하장도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목소리 들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과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다가가는 사람한테 뺨을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도 그 나오는 어떤 제스처나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2016년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야 합의를 요구했잖아요. 지금 이거 국민의힘은 그러면 예.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대표 체제는 그냥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 무력화 시나리오를 그냥 쭉 같이 간다. 윤석열 씨하고 같이 간다. 지금 이렇게 보시 그렇죠. 그럴 예. 거라고 보시. 그게 디폴트라는 거죠. 그렇죠. 예. 수사 쪽에서 뭔가 풀릴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은 공수처하고 국수본에서 윤석열 씨를 구속하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이 풀려가는 거죠. 구속하고 내란 혐의를 국무위원 일부 또 기소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을 빨리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을 지키려는 이유가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를테면 지금 옛날처럼 이게 급격하게 무너질 경우에 이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다 수사 대상이다. 지금 이 지도부를 제가 실명까지 거론 안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아니면은 최근에 그렇죠. 있었던 건진 예. 폰에 지금 이름 다 법사폰. 법사폰에 지금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이 지도 체제에 있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게 하려면은 검찰은 지금 그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확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검찰은 또 들깨처럼 물어 뜯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저게 관저에 앉아 있어 건재한 것만으로도 이건 시그널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29일 날 다시 한번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 연초에 빠르면 연말이지만 아마 연초에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이게 사법적으로라도 이거는 내란죄로 해가지고 탄핵이 헌법재판소가 무력되더라도 이거를 깜빵으로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보내는 이 프로세스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내란 세력들이 계속 저렇게 움직일 거예요. 외구박멸 대장군님이 헌법조항 주셨는데 요거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미성립으로 의결 공포 불가시 법률안은 15일 경과 후에 국회의장이 결정 공표한다. 이런 이제 그건 그런 맞습니다. 내용이 있다고 그건 돼 맞습니다. 있는데 그건 맞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임명을 보류한다고 했을 때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보류했을 때 보류는 언제까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돼 있고 기한도 없고요.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대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정 보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란 특검법은 15일 동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공표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1월 1일까지입니다. 1월 저는 1일까지. 한덕수가 오히려 그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그 여기에 대한 좀 또 한 번의 3차 내란의 시도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상당히 우려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3차 내란은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특검법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내란 충분히 특검. 고려할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탄핵되는 와중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 2시에 탄핵 표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고 저는 이 결국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수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탄핵 결정까지 이르는 거니까 저는 이 과정들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듣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든 거는 사실은 그 비상계엄 선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코멘트 주시고 넘어가면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아침 신문 보니까 몇 개 언론사에서는 지금 이 한덕수 탄핵 사태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논조를 보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무위원 계속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방금 국무위원 계속 탄핵하면은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김도 그거고 뭐 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여기 이원재 대표가 제일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됐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보이면 그게 그 나라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뭐 숏을 치든 뭐 매도를 하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냐. 한덕수 탄핵으로 그렇게 된 거 맞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윤석열이 언제쯤에 헌재 심판을 받아서 결정이 나와서 탄핵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거를 모르니까 투자자들도 모르고 여기에 지금 내란이 벌어질지 내전이 벌어질지 다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정 속에 한덕수의 그 권한대행에 이제 탄핵까지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율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이 1,470원 돌파했는데 1,500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저기 같은데요. 하나 더 말씀 프랑스에서도 지금 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다수당한테 총리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거 네. 안 줘가지고 지금 붕괴됐잖아요. 네. 행정부. 그렇죠. 거기는 무디스가 바로 신용등급 깎아버렸어요. 한 등급. 바로 행정부. 근데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안 깎였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그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개엄도 그렇죠. 해제, 시민들이 그렇죠.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아. 쿠데타를 막아냈으니까. 여기는 혼란이 길어지지 않겠다라고 외국 투자회사들이 투자은행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안 깎인 거예요. 근데 한덕수 저러고 있지, 국힘 저러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신용등급 깎이고 가산금리 더 붙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지금 경제 얘기 뭐 하면 끝도 없는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이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기한이 정해지는 거 이게 최선의 국익이다. 예, 이거만큼 뭐 다른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윤석열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 가장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게 딱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가짜 논리거든요. 가짜 논리는 사실 반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당연하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근거를 대가지고 바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반박을 한다고 해도 이 가짜 논리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월, 2월, 3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여론이 조금이라도 뒤집히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정영식 씨가 사퇴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에 이제 사실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이런 가짜 논리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이 여야 간 합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것, 합의를 해오면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도 대표적인 가짜 논리거든요. 이 합의가 사실 요건도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헌법에 없어요. 예, 근데 헌법에는 그냥 국회에서 의결해서 선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논리들을 다 그때 좀 적절한 논리와 비유로서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아직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인데요. 마지막 태평양 전쟁이 막씩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당시 일본인 포로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합군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를 했었더라면은 일본군 포로의 송환과 우리의 여러 요구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물론 그러지 못했지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위안부와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좀 송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에게 만약 권한이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연합군들이 조선에서 원하면 하기 대한제국에서 원하면 임시정부에서 원하면 하게 해줄게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합의를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청사는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내란의 얘기죠. 당사자들 합의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다 되는 소리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건 그런 뜻이다. 예, 그건 내란의 당사자들 합의를 내란의 요구하는 당사자가 거예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일단 가결이 돼야 되고 송부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직무정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뒤에도 임명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진짜 혁명적인 상황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이 일어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조기 종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윤영중 대표님하고 긴급하게 또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까지 윤석열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과연 돌아올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또 테슬라는 무엇인가 강정수 박사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2024년 미국 빅테크의 해였죠. 근데 그중에서 테슬라가 또 상당히 돋보였고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데요. 2025년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25년에 대해서 강정수 박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7.4%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기사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12월 24일 일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원래부터 계획됐던 건데요. 현대자동차 이제 발표를 한 것도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팔린 모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어댑터를 추가로 무료로 보급을 해서 테슬라가 했던 NACS라고 하는 미국식 방식, 테슬라 방식의 충전 방식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차주들도 이제는 테슬라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충전소에 테슬라 차량만 쓰다가 지금 이제는 다양한 다른 기업들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충전소가 풀 가동되겠죠. 충전소에 들어갔던 투자 대비 이 회수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전기도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테슬라의 부분에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서비스 영역이 있거든요. 이 서비스 영역의 매출이 현대자동차가 한 미국에 지금 판매된 전기차가 한 11만 대가 되니까요. 11만 대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니까 매출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당연하게 이건 또 수익률도 좋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충전소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 전체 주가가 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꼭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네. 다른 사업들도 네. 이제 사실은 그만큼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워낙 테슬라가 충전소를 미리 많이 설치해 놓았던 것이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차주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충전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니까 충전에 대한 불안감들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 효과인데 이것이 현대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테슬라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또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올해 이후에 2025년에 테슬라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총평 좀 저는 해주시죠. 테슬라는 2025년이 되게 역사적인 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셨던 텍사스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로봇 택시 또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FSD의 unsupervised 비인간 감독하에 인간이 전방을 하지 않고 핸들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도 운전되는 것을 unsupervised라고 얘기를 합니다. unsupervised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가요.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캘리포니아에 또 들어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테스트 데이터가 없이는 연방정부에서든 주정부에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웨이모가 지금 저렇게 상업적인 영업을 하는 것도 테스트 데이터를 관청에 제출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테스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화제에 그냥 초점에 있는 사람이니 아마 뉴욕타임즈는 한 5명 정도의 특파원을 보낼 거예요. 저거 어떻게 테스트 되는지 한번 갑자기 봐라. 관심 고조. 그리고 갑자기 미국만 그렇게 했어요. BBC도 올 거고요. 네.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와서 이 테스트를 지켜볼 겁니다. 네. 미국의 모든 언론들 특히 민주당 편인 또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테크 언론들 다 와서 매의 눈으로 보겠군요.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냥 글로벌 토픽입니다. 그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출렁출렁일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은밀하게 하는 테슬라 공장에서 하는 테스트하고 공개적인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하는 테스트 또는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하는 테스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은 아시는 것은 미국에서는 차량은 선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운전석이 테스트인지 아닌지를 쉽게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거 테스트하는 차네. 저거 쫓아가면서 취재하고 촬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정말 운전을 잘하는지를 보는데 만약에 그 공개적인 테스트를 네네.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라면 네. 당연히 관청에서도 허가도 나오겠지만 이것 또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네. 저는 그때는 테슬라 주식은 스페이스X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를 처음으로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2025년이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해도 이것이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당장에 있어서는 2055년은 테슬라에게 대단히 중요한
공개 테스트의 시점을 테슬라가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구글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죠. 구글 웨이모는 그걸 통과했죠. 그건 통과한 거고. 그렇죠. 통과를 해서 구글 웨이모는 그것을 LA로 확장했고 그다음에 피닉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스틴으로 구글 웨이모도 확장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도쿄에서 구글 웨이모가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도 되게 도쿄에서?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하고 또 이제 좀 다른 기준이 되는 것은 웨이모는 특수 차량을 가지고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이번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원격 조정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원격 조정을 들어가는데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원격 조정을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원격 조정이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원격 조정을 하는 거고 원격 조정을 잘못하다가 계속해서 다치는 사고들이 발생해서 여러분 아시는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 사업에서 철수하는 원격 조정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예를 들자면 FSD를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로봇 택시도 쓸 거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도 이 FSD를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700만 대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원격 조정하는 사람들을 300만 명을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내부적으로는 까다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가능한 원격 조정을 없앤다. 지금 테스트 기간에만 원격 조정을 쓰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버캡이라는 로봇택시 업에서는 원격 조정을 테슬라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운전사가 안 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FSD를 갖다가 일반 차량에서 언슈퍼바이즈드로 제가 출근할 때 저 신경 안 쓰고 서요. 하지만 위기상이 발생하면 제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격 조정은 필요 없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믹스되어 있는 것이 테슬라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먼저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도시별로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적인 영업권을 따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구글 웨이모가 어쨌든 더 많은 검증을 받고 그럼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고 테슬라는 이제 거기에 딱 돌입하는 그런 그렇죠. 단계군요. 사실 지금 기술 자체로 보면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웨이모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열리는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한된 로봇 택시에 열리는 거고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열릴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차량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요. 만약에 네네네. 텍사스에서 네. 그럼 중국이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서 통과해봐라고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다음에 포드나 이런 데서도 테스트 통과했어? 우리랑 한번 라이센스 계약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라이센스 업체를 GM도 이제 크루즈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저거랑 라이센스랑 우리 한번 시도해볼까? 여러분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많은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차량은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우리도 포기하고 테슬라 거 쓰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자동차를 갖다가 TSMC처럼 만들겠다는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의사를 밝혔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폭스콘에서 만드는 차량에도 테슬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2025년에 비감독 언슈퍼바이즈 테스트가 테슬라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트럼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네. 일론 머스크가 사실 또 지금은 굉장히 정치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예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슈퍼맨이 됐어요. 네. 미국 이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트럼프와의 이 친한 관계에서 나오는 이점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위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네.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이점은 당연히 있고 불리한 점도 대단히 있습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에서의 이 발사의 프리퀀시 빈도수를 그러니까 테스트라든지 실제로 팔콘 9이라든지 스타쉽의 발사의 빈도수가 대단히 빨라질 수 있어요. 간격들이 왜냐하면 매번이 허가가 아니라 이 기종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허가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종과 특정 로켓 부스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발사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주정부마다 허가를 받아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연방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네. 법안이 바뀔 경우에는 법안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어차피 테스트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법안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미국에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몇 개 주에서는 테슬라가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는 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반드시 딜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직 테슬라가 진출하지 못했던 주들도 이러한 법들이 규제들이 다 바뀌어 버리면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이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테슬라의 보험이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생각해서 보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적인 규제가 테슬라가 다 직접 운영하는 보험인가요? 네네네. 네. 중국 같은 경우 일괄 전국이 되는데 미국은 또 안 되는 주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 완화 부분에서 테슬라가 날개를 달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부분은 정치적 이슈가 계속 뭐 나오는 거죠. 정말 매의 눈으로 비판적 언론들에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또는 자기 이해, 자기 사업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판할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리스크고요. 큰 리스크는 뭐 여기서 한번 다뤘지만 방위산업과의 리스크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는 국방비 예산을 줄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고위직 인력을 감축하는 거거든요. 네네. 고위직 인력들이 감축할 때 이들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계속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예산을 감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국방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지금까지 2차 대전과 미소 냉전 체계에서 만들어졌던 전략 산업의 체계들을 흔히 말하는 방위 산업의 체계들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게 돼서 이것을 지금 실리콘밸리로 넘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기존에 여기에서 떼돈을 벌고 있었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네. 보잉이라든지 여기도 엄청나게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 정치적 영향력과 후원금과 이런 것들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또 국방부 내에도 얼마나 그들의 네트워크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위직 군인들 나오시면 어디 갈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네. 공무원들은 나오면은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법률사무소 가는데 대부분 미국의 국방성의 고위직들을 나온 사람들은 군인들이 나온 사람들은 이런 방산업체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뿌리치 흔들려고 하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통 방산업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쉽지 않은 사실은 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면서 테슬라한테도 영향이 올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하나만 예를 들자면 날아가도 제이디 벤스만 날아가도 피터 틸만 날아가도 요 3인방만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은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가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러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기 한 대 5천억 원씩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걸 거가 팔던 거를 다 없애고 드론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드론도 사실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도 만들어요. 근데 보잉이나 로키드 만든 드론은 되게 고가의 드론인데 지금 안드릴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피터 틸도 투자하고 호로비츠도 투자했던 이 실리콘밸리의 이 기업은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10,000,000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드론 산업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드론이 아니라 이 중저가 드론으로 근데 훨씬 더 기능은 좋아요.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전통적인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들의 비판이 테슬라한테까지 이렇게 테슬라의 규제 관련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뭐 안전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일론 머스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까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로보택시에서는 웨이모가 좀 앞서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년에 어쨌든 로보택시하고 관련해서 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또 지난번에 코멘트 주셨잖아요. 네네. 그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가능성.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공하는 네네, 테슬라. 저는 테슬라가 우선은 성공할 가능성은 뭐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버전 13 같은 경우로 저는 로보택시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버전 14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버전 13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보호자 이전에 유턴은 잘하는데 앰뷸런스가 왔을 때 대응을 못해요. 이 점수가 10점 만점 중에서 지금 4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요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디든지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느끼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앰뷸런스를 만나시잖아요. 응급 차량들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갓길로 피해 준다든지 옆길로 피해 주는 것을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이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웨이모 같은 경우 원격 조정으로 해버리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해결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풀지 못한 엣지 케이스들이 테슬라에겐 좀 남아 있다. 여기에 아마 사력을 다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엣지 케이스만 해결이 된다라면 흔히 말하는 주차한 데에서 원포인트에서 그다음에 목적지에 출발지에서 주차해서 목적지까지 주차가는 이 전체 흐름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발 상황들, 예를 들자라면 갑자기 공사 중으로 해가지고 공사 중인데 거기에 맞는 표지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공사는 막 시작되고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테슬라가 지금 열심히 해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테슬라에 깔려있는 자동차 네트워크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러한 엣지 케이스 발견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웨이모 방식은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엣지 케이스를 발견하는 거고 LA에서만 발견하는 거고 오스틴에서만 발견한다면 테슬라는 전국의 일종의 이것을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더욱더 확산된 상황에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가 선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25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즉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판단들인 거고 경제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들 갑자기 토네이도가 분다든지 갑자기 눈이 왔는데 얘가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전기차에서는 사실 그 중국의 BYD 나오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어떤 순간에는 매출 1위 자리를 뺏기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중국차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에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는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그런 테슬라가 계획을 2022년에 발표했었어요. 2030년 된다면 자기네들 1,000만 대 생산하겠다, 2,000만 대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은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없이 팔아서 아예 곳곳에서 테슬라가 차량이 다니겠다라는 것은 포기한 전략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를 들면 기가팩토리를 갖다가 그걸 만들려면은 전 세계 공장이 10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겠다는 전략은 지금 접은 상태예요. 즉 많이 팔겠다기보다는 라이센싱으로 가겠다는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쫓아오는 전략에서 차량만으로 경쟁해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에 말을 합니다. 즉 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테슬라에게도 위협이지만 전체 모든 자동차 업체를 몰락시킬 거라고 중국 차들이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차의 공세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차량을 잘 만든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전략을 빠른 속도로 수정하면서 우리가 이 AI 부분, 즉 자율주행 부분에서 반드시 중국을 앞서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율주행에서 승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 120만 대 정도 파는 거는 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한 연 250만 대에서 300만 대는 자체 팔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 3와 모델 Y 아무리 이것이 페이스 리프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모델 Q라고 하는 일명 중국 공략 자동차, 좀 작은 자동차 또는 유럽을 공략할 수 있는 모델 Q 이런 것들이 작은 차들을 지금 2025년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테슬라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모델 라인업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이런 신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가도 테슬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2025년은 매우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를 넓혀서 중저가 차량까지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내놨는데 사람들이 저건 안 살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것도 매력적이야. 저것도 가격적으로나 차량의 어떠한 승차감이나 차량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테슬라가 1,000만 대 이렇게 양산하는 계획은 철회했지만 네. 여러 가지 모델, 특히 저가형 모델 쪽에서 생산을 하면서 이것들이 훌륭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AI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더
네. 올릴 것이다. 네. 그렇게 뭐 또 되겠죠. 기가 팩토리라든지 또 다른 요소들 더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2025년에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를 볼 때,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평가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FSD를 그 기업의 밸류, 그러니까 기업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은 데는 뭐 아크라든지, 그러니까 캐시 우드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했던 애널리스트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 정도 돼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월가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FSD를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으로 집어넣게 되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은 기대치로만 있지 종합적인 기업 평가 기준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네,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판단할 때는 잠재적 시장이 연간 250만 대 파는 테슬라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서 받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저는 대단히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가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어떠한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AI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기업 평가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에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또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에요. 네. 에너지 사업 부분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올해 2024년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놓고 있고 20%가 넘는 순수익률을 가져오고 있는 캐시를 엄청나게 지금 테슬라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 1월에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또 하나 메가 팩토리 ESG 사업이 공장이 가동되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의 생산 규모의 2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메가팩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거고 이 메가팩에서 엄청난 돈을 테슬라가 벌어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도 밸류에이션에는 이 정도 규모로 가면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기업 평가에 전문가들이 집어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목표 주가는 또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25년은 다양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물론 이것들이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차를 만들었는데 뭔가 자꾸 고장이 나고 리콜을 하고 또 양산이 안 되고 신차를 내놓기 전에 또는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IRA법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7,500달러를 없애겠다. 미국에서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취임날 그걸 시도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3, 4개월은 갈 거라는 거죠. 저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도 트럼프가 3, 4개월은 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봄이라든지 4월이나 5월 정도에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페이드 아웃 하도록 만들어줄 텐데 그쯤 되면 딱 뭐가 나오냐면 테슬라의 신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가형 신차가.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도 경쟁력을 모델 3와 모델 Y는 보조금 없으면 경쟁력을 지금처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때쯤 돼서 신차가 나오는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면 사람들이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와 타이밍도 잘 조절돼야 되는 게 2025년이고 그래서 2025년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제야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험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시장에 맞아 떨어진다면 if 테슬라 주가는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승부처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FSD에 있다고. 네, 가장 큰 승부처는 FSD에 있는 거고요. 뭐 메가팩이라든지 ESS는 저는 성장을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if 조건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조건문은 사실은 신차의 성공이죠. 신차의 성공. 예, 신차의 성공이 얼마나 파괴적이냐, 얼마나 힘있게 시장에서 의미있게 사람들에게 소구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2025년에서 테슬라에게서는 숙명을 가를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다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성공 가능성 배팅을 한다면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주가가 좀 떨어져야 저도 추가 구매를 하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올라서.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늦게 시작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올 수도 그럼요. 있고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결국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반영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2025년은 정말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네. 기관 투자가들의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분수령에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테슬라 2025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는데요. 주말엔 다시 보기 있으니까 보시고요.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없고요.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가 진행을 맡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해에 다시 찾아뵈야 되겠네요. 하지만 월요일에 다시 라이브 오전 11시에 꼭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실시간 댓글창 보시면은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요거 2,000원 쿠폰 드리고 앱에서 물건 사실 수 있게 통통 코인 드리는 거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더보기란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